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현재 장 출발보다 낙폭을 줄인 모습입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어제 5,000피를 앞두고 올해 처음 하락 마감했는데 현재 0.3% 내려갑니다. 현재 4,871선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상승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현재는 2.96% 내려갑니다. 947선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만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기관 팔아냅니다. 995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합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사자 포지션 취합니다. 3,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 1,500억 원 넘게, 기관은 1,6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3,37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현재 국내 반도체 투톱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27%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14만 8,500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1.35% 강세 보입니다. 7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6%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50만 8천 원이고요. 어제는 2차 전지주가 강했는데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빠집니다. 2.73%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68% 올라갑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은 기아만 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1.46% 내려갑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15% 약세 보이고 있고요. 기아는 2.32% 강세 보입니다. HC현대중공업 2.81% 내려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3.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어제 3% 하락 마감했는데 현재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7%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39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배터리 효과로 2차 전지주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 하락합니다. 에코프로 BM 0.06% 지금 약보합이고요. 에코프로는 2.95% 내려갑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0.96% 내려가고 있고요. ABL 바이오 지금 9.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 3.45% 약세 보이면서 현재 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5.64% 약세, 포롱티슈진도 4.45% 하락합니다. 리가캔바이오도 10%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펩트론도 8.13%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관광업체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간밤 미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25% 이상 급등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가장 강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거란 전망이 나온 영향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가스를 운반한 파이프라인 수요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국내 관광업체들도 강세 보입니다. 현재 넥스틸 지금 21.54% 상승하고 있고요. 이램도 8.6% 강세 보입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원전주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AI 산업 전력 수요 폭증과 국민 여론을 근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현재 우리 기술 18% 넘는 상승 보이고 있고요. 우진도 6.75%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4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1,480원을 돌파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내놓자 원화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따른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환율은 2원 30전 오른 1,480원 4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2분 기준으로는 1,479원 4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0.02% 약보합입니다. 4,88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2.7% 내려갑니다. 950선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린란드 사태가 본격적인 악재로 작용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장 초반 어떻게 보십니까? 큰 영향이 지금 생각보다는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자동차 투톱이 이끄는 방어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은 한두 개밖에 없죠.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 네. 걔네들은 올랐습니다. 샌디스크는 무려 10%나 올랐습니다. 자동차의 비중이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세죠. 현대차는 또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고 로봇 관련되는 리레이팅 스토리 붙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메모리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는 한국 시장, 그 다음에 자동차 리레이팅 스토리. 그다음 오늘은 좀 빠집니다만은 그 전반적으로 돈로 독트린에 따른 뭐 조선 방산 오늘 빠지잖아요. 이런 컴비네이션이 한국의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거의 거의 85% 정도의 완벽한 구성이에요. 지금같이 각자 도생 시대에 확실한 전략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메모리와 로봇, 그다음에 돈로 독트린. 그러면 한국 시장이 빠질 이유가 특별한 게 없죠. 빠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약한 고리는 아무래도 코스닥 이런 쪽이 약하기 때문에 알테오전 때문에 여기는 아주 대조적입니다만은 강력한 메모리하고 자동차 리레이팅 내러티브라는 것 때문에 빨리 달려갖고 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린란드 사태는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것, 특히 이제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흐름을 보면 4,9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코스피 5,000을 딱 앞에 두고 지금 일단은 스톱된 이런 양상이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간밤에 그린란드 사태는 미장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국채금리 올랐죠. 그렇죠. 안전자산 올랐죠. 네. 확실히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 같지는 않고 네네. 이번 주에도 뭐 사실 관련된 이벤트들이 네네.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네. EU도 긴급회의에서 보복 네네. 조치 같은 거 검토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뭔가 시장 위험자산에 계속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크로적인 상황은 분명히 지난주 또는 이번 주 초과 월요일까지하고 다릅니다. 어저께 일본장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는데 국채 수익률이 올랐죠. 거기는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를 다시 하는 게 2월 8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고 생각하니까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겠네. 그럼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수익률이 폭등하고 그래서 40년 국채가 몇십 년 만에 4% 넘는 게 나왔죠. 공교롭게도 그린란드 사태 때문에 미 국채에 대한 일부 유럽에서 그린란드는 당연히 판다 그러고 네. 유럽 다른 국가들도 이제 그 국채를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가 가장 연기금이 미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걔네가 한 186 유로 정도 갖고 있거든요. 186억 유로. 이 정도면은 그 의미가 되죠. 한 20, 30조. 근데 미국에 대해서 유럽이 관세 정책 또는 이러한 어떤 국채로 다시 맞불을 놓는 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EU의 그 여러 가지 회의에서 55% 동의를 얻어야 되고 네. 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미국 유로 갈등은 컴프로마이즈 협상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그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피크가 아닌가 싶고요. 일본에 대한 거는 자민당이 어떻게 선거에 이기느냐에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갈 때 이러한 매크로 우려도 크게 뭐 블랙 스완처럼 미 국채를 완전히 팔아제끼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식으로 가는 정도의 우려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저가 매수의 기조가 지금 우리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좀 조정을 받으니까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지금 일부 종목들은 아예 그냥 방향을 바꿔버린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쨌든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본다면 이런 그린란드 사태로 인해서 조정받는 종목들 포트에 담고 추격 매수하고 뭐 이런 네.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파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더 일찍 나오면 말씀드렸는데 오늘 손을 대서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게.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파는 게 아니라고.
안 비싼 거예요. 현대차는 너무나 각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외국계 콜에서 더 이상 사지 마세요. 중립이래요. 라는 그 콜도 맞긴 합니다. 너무 가팔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그 타임 프레임 2, 3개월보다는 현대차는 뭐 1, 2주 사이 올랐기 때문에 네. 각도가 급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묘한 매수 타이밍의 이슈고 삼성 하이닉스는 올라갔는데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마이크론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가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근본적으로 빠지지 않으면 샌디스가 근본적으로 빠지지 않으면 삼성 하이닉스가 근본적으로 빠질 이유는 없다. 특히 실적이 앞두고 실적에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는데 미리 그런 섣부른 얘기를 할 필요 없다. 29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최소한 판다 하더라도 이익 실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매크로 때문에 오래 빠지면은 믿을 게 뭐예요? 넘버밖에 없고 그다음에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밖에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약간 많이 좀 오르는 건 약간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빠질 거. 어저께 미리 빠진 면도 있죠. 어저께 한 2, 3% 빠졌잖아요, 장중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5%, 6% 빠질 그럴 개연성이 있는 메모리 영향을 준 계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오히려 잘 안 주는 거죠, 빠질 기회를.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매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CES에서 젠순왕이 얘기한 메모리 그 계층의 분화, HB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로우 파워 D램이 중요하고 과거에 없던 콜드 데이터가 다시 한번 엄청나게 D램은요 3배가 오르고요. 낸드는 10배가 오릅니다. 이거 방송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그 3배, 10배 오르는 시츄에이션이 지금부터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각도가 오르기 때문에 천천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올라온 각도보다 코스피나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각도가 바로 또 1주, 2주, 한 달 만에 이렇게 치솟는다. 이거는 보시지 않아야 돼요. 눌리면 근데 추세가 바뀌느냐? 그거는 금방 그렇게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는 너무 단기에 지금 많이 오르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CES를 계기로 현대차 주가가 이제 뭐 그룹주 전반이 다 뭐 굉장한 이제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게 지금 로봇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현대차의 주가 체질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어디까지 부여하는지가 지금 시장의 판단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의 50만 원, 현대차 50만 원 돌파하고 시총 100조 넘고 하는 이 기간과 이것들이 조금 가파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팔라요. 가파른다고 판다? 전 절대 안 팝니다. PBR이 1배가 47만 원이에요. 근데 아까 그 EP는 얼마까지 갔었냐? 이게 1.5배냐, 2배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올라간 각도 때문에 또 올라가는 각도를 지금 들어가셔갖고 지금 이게 30만 원, 40만 원, 45만 원 된 거를 또 바로 60만 원 되냐?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갖고 있는 거 절대 안 팝니다. 근데 파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사 들어갈 거예요, 사람들이. PBR 1.3배, ROE가 10%면은 PBR이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면은 딱 비교되는 게 있어요, 토요타. 토요타는 1배 정도 갑니다. 그 1배 정도가 47만 원이에요. 그걸 뚫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걸 본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무슨 테슬라라든지 미국, 유럽, 아시아에 있는 뭐 중국에 네. 우리 우리 로봇 관련되는 자동차주 같이 2배, 3배 가느냐? 이거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 속도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평균 주가가 한 1.3배 정도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요. 하지만 PER 12배. 우리가 PBR로 한계가 있게 되면 5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60만 원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PER로 12배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2배 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2배 이상 볼 것이냐. 이 속도는 모르겠지만 이미 잡혀 있는 그 프레임이 로봇을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현대차 자동차 공장에서 제공해 준다. 근데 지금 앵커님 말대로 그 언제 확인되느냐? 확인될 때까지 미리 고르는 거죠. 확인되는 건 빨라도 올해 말 내년도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내러티브가 주도하는 건데 이래서 1.5배로 가는 여정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를 보면 로봇주도 올해 계속 갈 거다. 네. 이 예상을 할 수 있나요? 로봇주들 똑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똑같지 않죠. 현대차는 아까 밸류가 1.3배고 1.5배건 PER 10배가 12배건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많은 로봇주는 삼성차가 이게 리레이팅 스토리가 입혀지기 전부터 미리 올랐어요. 그리고 네. 지금 PSR로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게 PSR로 27년 기준으로 80배입니다. 세일즈 기준으로.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넘버가 지금 베리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는 게 더 나은 거냐? 아니면 테슬라도 PER 200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아니 한국의 로봇을 살 것이냐? 한국에 들어온 자본은 딴 데 못 간다. 그러니까 한국의 로봇을 살 수밖에 없다. 흥분했다. ETF에 수많은 종목이 들어있으니까 이 종목 들어가면 이 종목도 같이 오르지. ETF 자금은 같이 들어가니까요. 네. 이런 식의 어떤 내러티브의 아주 강화 효과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격이 있죠. 그거는 염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사실 그린란드 사태 때문에 약간 좀 가려지긴 했는데 네네.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시작한 반도체 관세에 대한 포문이었어요. 네네네. 대만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드러났던 네네. 생산량에 따른 관세 면제 조건. 그렇죠. 이걸 이제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삼성 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앵커님의 삼성현대면은 미국에서 공장 더 지어라, 공장 빨리 지어라, 안 하면 관세 물리겠다. 사실은 뭐 이재명 정부 대표가 얘기할 것도 아니죠.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겠다고 해야죠. 그래요. 우리가 미국에 공장 짓게요. 해놓고 공장 얼마 걸립니까? 부지 알아보는데 1년 반 걸리고요. 공장 들어가는데 2년 걸리고요. 최소한 4년 걸립니다. 정권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상간에 만약 용인이건 새만금이건 싸우고 난리 뽀개는데 안 하고 미국 가면 되죠. 가면 되잖아요. 그럼 국내 투자가 안 되죠. 다만 이게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 국가 간에 예를 들어서 팩트 시트라든지 네네. 이게 효력을 갖는 이제 문서를 작성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중에는 뭐 대만 사례를 빌면 생산 능력의 2.5배에 대해서 관세 면제. 네. 뭐 그 다음에 짓고 나면 1.5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그냥 숫자를 못 박아서 네. 면제 조건을 이제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을 하면 이행을 해야 되는 구속력이 생기니까. 이거 하면 되죠. 그 미국이 하는 게 문제 갖고 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나요? 처음에 TSMC 모리스 창 회장님 그만할 때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할 때 미국에서 가는 건 리스크 있다 했어요. 리스크 있죠. 근데 리스크를 만약에 거부해서 미국한테 받는 카운터 어태크가 더 세기 때문에 극복하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첫 번째 가동하는 미국 공장 TSMC가요. 네. 마진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효율이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역경이 있으면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게 삼성현대도 하이닉스도 그게 극복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이슈는 국내에 투자할 때 중국 투자할 때 어느 지역에서 생산성이 있느냐 그것 따지면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나는 게 생산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시장을 놓치겠어요? 맞겠어요? 한다고 얘기하고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죠. 냉정하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부장 말씀하신 게 주가가 이제 아니고 그 살기 위해서 만약에 진짜 100% 무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 진짜 무기면요 우리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25% 15%까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왜냐하면 15% 20% 맞은 거는요 지금 애플이라든지 빅테크 업체들이 흡수합니다. 아마 걔네들 70% 흡수할 거예요. 네. 삼성 하이닉스는 20, 30%안 되기 때문에 25% 관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반도체가 쇼티지인데 만약에 25% 관세 매기는 거는요 껌입니다. 껌. 그냥 가격 지금 80% 100% 올랐는데 25% 올라가는 거를 너네 부담해. 다는 아니들 나눠갈까? 상관없어요. 마진이 70%냐 80%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2, 3년 가면 이게 부메랑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고 그거 갖고 캐시 가지고 R&D 투자하면 돼요. 투자하면 된다고. 근데 100%를 매기면 진짜 그거는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큰 문제죠. 50% 하더라도 마진이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80% 마진이 갑자기 40% 떨어지는 거니까 주가는 박살나는 거죠. 주가가 박살나고 그러면 투자가 힘들면 국내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투자할 돈 없습니다. 그래서 100%라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복하려면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는 커미트 비슷한 걸 일단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해나가는 거는 정권과 미국 정권입니다. 흐름에 따라 갖고 유연하게 하겠다는 거죠. 팩트 시트를 하더라도 그 팩트 시트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권이 바뀌면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걔네들이 반도체가 궁하면 얼마든지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하라고 지금 강압을 하는 그런 아주 끝자락인데 아마 이거는 100% 관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실성은 없다고 보고 25% 관세도 매기면은 우리는 그냥 주가는 삼성전자 30만 원 갖고 하이닉스 150만 원 가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미국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100%가 관세 매기면 방법은 없습니다. 한다고 하고 시간 벌기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배경에는 메모리 3사가 공급을
확대하지 않는다, 늘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마이크론이 대만 PSMC 맞아요. 좋은 인수했다는 지적하셨어요. 소식이 이제 네. 그제 전해지면서 사실 어제 좀 조정받는데 영향 일정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맞습니다. 공급이 타이트한데 네. PSMC 인수가 시사하는 바는 계속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네. 거죠. 누군가 하나 트리거가 돼서 이제 지금의 고공행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생산량을 늘리고 네네. 뭐 커버스콜이나 이제 이런 데서도 이제 계획 맞습니다. 물어보기 당연히 질문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상황이 지금 이 땅 짓고 헤엄치기 상황이 계속 갈 거냐? 네. 언제까지?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제가 아침에 다른 방송 안 나갔으니까 마이크론이 PSMC라고 파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는 그 물량은 작습니다. 파워 세미컨덕터는 그렇게 파워풀한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원래 파운드리였다가 나중에 전환을 한 맞아요. 회사죠. 제가 그 회사만 해도 한 10번은 간 것 같은데 옛날에 젊을 때. 진짜 10번? 그럼요. 대만을 갔었죠. 아, 대만에 나냐나 뭐 저기 이런 거 다 방문하고 이노테라도 방문하고 했었고 파워세는 기억나는데 역시 반도체 전문가. 네. 작은 회사. 근데 그거라도 갖고 오는 거는 이거죠. 아까 자기네가 공장 짓는데 네.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요. 리스크가 있죠. 공장 지어놓으면 나중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내 게 아니고 제 거잖아요. 네. 필요 없으면 또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아주 영특한 거라는 거죠.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런 파운더리를 디램을 맡길, 메모를 맡길 파운더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굉장히 영특한 걸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반도체 가격의 변곡점은 삼성과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늘리면 돼요. 근데 TSMC가 지난주 발표할 때 캐펙스를 작년보다 올해 32%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걸 듣고 제가 휴 이랬어요. 왜? 매출 증가율이 30%인데 캐펙스의 32%면 그냥 비율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플라이 디맨드 스튜디가 올해까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중반 이후는 올해 중반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어떤 캐펙스에 대해서 공격적일 것인지 천천히 갈 것인지 그것도 지금보다는 더 중요한 변수가 돼요. 지금 1월달, 2월, 3월 갈 때는 그 변수는 한 20-30%고 아직까지는 뭐 ICM의 추론형으로 돼서 메모리가 어떻고 이 수요에 대한 변수가 아직 70%이기 때문에 70대 30의 수요 공급의 변수가 30대 70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주가는 그때는 분명히 조정 내지는 둔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아주 빠르게 보고 있지 않지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월은 아니더라도 4월 또는 6월 올해 가을쯤에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속도가 최근에 올라온 각도만큼 그 짧은 기간만큼 또 그 각도로 간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조금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캐파 늘리는 걸 30%, 이게 매출 증가율만큼만 늘렸다는 거는 지금의 그 유지하겠다. 공급을 타이트한 거를 그대로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네네네. 거를 얘기를 한다.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2차 전지 바이오주도 요즘에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2차 전지주는 좀 회복하는 것 같다가 또 무너져 버리고 네네. 바이오주는 뭐 이제 금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영향도 거의 수혜도 못 받는 것 같고. 오늘은 알테오젠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알테오젠이 온네. 참 알테오젠 말씀드려야죠. 17% 지금 급락 중입니다. 제가 오늘 와중에 뭐 9% 8%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어저께 장 끝날 때 뭐 공시한 거잖아요. 그 저기 받은 거. 네.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물량 규모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반박하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있지만은 어쨌든 실망이 커서 네. 많이 빠진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게 미국 스탠스가 조금 미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스물스물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이렇습니다. 2차 전지는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후루룩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어요. ESS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확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연말쯤 되니까 근데 더 큰 규모인 전기차가 잘 안 팔리네. 그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실적 기다리면서 와치를 해야 되는데요. 요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뭐 로봇에 그 2차 전지 많이 들어간다. 그거는 조금 많이 서리고요. 로봇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요. 배터리 용량이 네. 우리 그 전기차 들어가는 거에 3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큼 하려면 어떻게 하죠? 물량이 진짜 이렇게 팔려야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땡기기 너무 빠르지 않아요? 약간 내러티브가 선반영돼서 그거는 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꿈의 5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기로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임기 중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분명히 있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목표치 달성에 바짝 다가섰죠. 하지만 또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대로 5천을 향해 갈지 아니면 조정이 올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SK증권 자산전략부 윤원태 부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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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지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이 지난 주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린란드에 군사를 파병한 8개 국가에 대해서 8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유럽도 좌시하지 않겠다. 보복 조치까지 검토를 하면서 지금 칼을 한 번씩 휘두른 상태입니다. 위장이 한 번도 크게 빠졌죠.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고 얼마나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 대표님. 예,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반응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 올해 들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뭐 10일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던 장 가운데서 주가 조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어떻게 보면 2라운드가 시작되는 관세 전쟁에 2라운드가 시작되는 불확실성은 상당히 저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이 조정 이후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리바운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네.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주들의 그 모멘텀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리스크 요인이 그것을 압도하느냐 이 두 가지의 이슈인데 저는 전자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은 살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리스크 요인 자체는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만약에 조정이 있을 거라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종의 셀 아메리카도 나타났어요. 미국채 금리 올랐죠. 안전자산 수요 쏠린 현상 나타나요. 딱 흔들리는 장세에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 결과값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네, 셀 아메리카를 지난 4월에 저희가 경험했죠. 그렇죠. 관세를 부과하면서 셀 네. 아메리카가 나왔고 이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시 또 발현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우선은 앞으로 더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확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유럽이 어떻게 나오느냐, 유럽의 바주카포라고 하는 ACI를 발동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기로에 서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발동이 된다라면 네.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증시로만 보면 앞서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의 네. 경기도 좋고 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금리라는 반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덴마크에서 이제 미국채 보유량을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ACI 발표하기 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미국채 매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큰 그 약점이 금리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관세 관련돼서 중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채를 매도하면서 대응했던 부분들도 이번에도 비슷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의 약세 압력이 증시를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뭐 관련 없이 일본의 금리도 또 갑자기 국제금리가 튀면서 금리에 대한 발작 또는 금리가 발현되는 주가의 약세 압력이 지금부터는 조금 조정 국면에 빌미를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유럽도 전날에 좀 많이 빠졌고 아시아 증시도 어제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보면 일단은 악재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양상인
약이에요, 황영관님? 네네, 분명히 약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작년에 특히 이제 4월달 근처에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계속 제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다시 관세를 꺼내 들고 유럽에 대해서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에 양보를 해라.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갈등,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좀 낮다고 예상을 합니다. 최악으로 가진 않을 거다. 네, 최악의 소위 상황. 말해 쉽게 서로 네.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는 식의 이제 경제 전쟁.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 더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뭐 그런 제스처의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위협감을 그러니까 공통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유럽의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일 거고요. 따라서 이런 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이러한 이제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일견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선택은 오히려 이제 피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적정 수준에서 미국과 유럽이 타협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 작년에 이제 관세 협정이 이렇게 시도되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큰 불확실성, 이거 100%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타협되는 수준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수준에서 최종적인 관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상황도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비슷한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달러 인덱스 보면 이제 국채 달러 동반 약세 현상이 일단 나타났고 그 충격파가 이제 어느 정도일지를 지금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예를 들어 작년 4월에 관세 처음 이제 전쟁 선포할 때 그때의 충격만큼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이제 압박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어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소위 말해 상호 관세 관련된 이슈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충격 자체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충격 이후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시장의 모멘텀이나 기업의 실적들 AI의 어떤 기술에 대한 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우리 말씀해 주신 윤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리 상승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장주의라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와 미국 통화 정책을 전망을 할 때 금리 인하 횟수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또 전망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와 같이 겹쳐진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미 국채에 대한 매도에 대한 우려들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최소한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위험자산 주식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타코가 리바이벌 되는 것이냐 이 이슈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황 박사님 말씀하실 때 이게 그냥 계속 심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할 때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 자체가 결국은 트럼프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유럽 8개국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6월 1일부터는 관세율을 또 25%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제일 나오는 게 이 바보야 모든 문제는 경제 여기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공을 가져가기는 어렵고 우리가 계속 묵대했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위협은 협상을 위한 하나의 공격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말폭탄 던지는 거 보면 어제도 M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 유럽이 그린란드 미국으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주말 사이 SNS 통해서 밝혔던 관세 부과 계획 100% 이행할 거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유럽이 합의하지 않으면. 유럽은 지금 합의하지 않을 태세인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지금 이제 강대강 충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우려를 반영을 한 건데 이게 정말 최악으로 안 갈까. 불안불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트럼프는 예상이 어려운 사람이고 그런 면도 있죠. 개인적인 성향. 네, 이 맞습니다. 좌충우돌한 면이 있어서. 네, 어제 트위터에다가 그 미국 고기 그 그린란드 미국 아, 또 사진도 국경 올렸어요. 네, 합성해서 올렸더라고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분리에 하고 기름을 있는데. 또 끼얹는. 네, 맞습니다. 자극을 계속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마크롱은 어제 ACI를 발동해야 된다라고 또 연설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시기가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전자산 금값이 또 지금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황영관님. 네네. 이게 이렇게 되면 연초에 사실 조금 많이 오른 터라 좀 조정받나 싶었는데 다시 또 상승 랠리를 가동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값,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향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반대 수혜를 받는 쪽은 당연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금값, 은값이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은 당연히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좀 세게 질러놓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수습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굉장히 자주 흔하게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최악의 국면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의 그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겠느냐. 따라서 금값이 이정훈처럼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완만하게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 그린란드 사태가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린란드 사태를 짚기에 앞서 일단 최근에 시장 상황부터 한번 평가를 해보죠. 아, 이게 5천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잖아요. 4,900까지 이제 넘어섰으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싶었는데 딱 이게 탁 지금 뭔가 걸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워낙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것도 맞지 않습니까? 쉼없이 달렸어요, 연초에. 글로벌 대비해서 보더라도 지금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 15% 오른 상황이고 네. 미국은 어제 이제 연초 대비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한 3에서 5%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지금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랠리거든요. 이게 네.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랠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밸류에이션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만 보더라도 오늘은 저희는 조정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오늘 지금 급하게 긴급 회의 하고 지금 여기 참석을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회의에서 조정에 대비하자. 맞습니다. 그런 했는데 결론을 냈는데 지금 방송 오는 길에 보니까 양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의 주가는 더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원인을 네. 판단해 보면 역시나 대형주가 이끌어가는 장세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는 반도체와 이제 현대차까지 가세를 하면서 압도적인 또는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심어지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도 늘 이렇게 계속해서 눌리고 있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갑옷을 이제 진짜 벗어 던진 거라고 봐야 되나요, 대표님?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은 했다고 평가는 할 수는 있는데 네. 저평가가 뭐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 시장이나 선진 시장보다는 뭐 PER이나 PBR 기준으로 낮기 때문에 개선은 됐지만 이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지금 주도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수나 중소형주는 또 상대적으로 부진을 계속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양극화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과거의 저평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은 됐지만 이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 5,500이나 뭐 6천을 간다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기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이게 이제 우리 기록 코스피 역사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 2위에 해당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광폭 랠리 아니겠습니까, 황경호님?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놀라셨죠. 작년까지 예상 못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빨리 5천 근처까지 올라갈 것이라고는 예상은 못했었죠. 네. 사실 올해 안에 5천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아마 1월에 지금 달성. 네, 하반기 목전 정도는 중이시죠. 가야 5천 근처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이제 사실 이것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었었거든요. 근데 1월 시작하자마자 1월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 1월 안에 5천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빠른 그런 이제 주가 상승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올해 작년에 이어 올해 글로벌 증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당히 경이적인 주가 상승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한 가지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5천이라는 명확한 목표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천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5천이 도달되었을 때, 5천을 넘었을 때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치가 달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5천. 네, 포스트 5천이 벌써 포스트 5천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네.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5천을 달성을 했으니까 제대로 쉬어가는 타이밍이 올지 아니면 5천 달성했으니까 내친 김에 그냥 6천까지 가버리자 이러한 투자자들의 그 반응이 나오게 될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은 5천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네. 오히려 조금 투자자들이 더욱 신중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이제 그 이후에는 조정을 대비하자라는 뭐 이러한 움직임들이 조금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주의해서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께서는 늘 이제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해지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을 하시고 균형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워낙 거침없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정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지금 잘 나가는 코스피에 왜 찬물을 끼얹냐. 경고 신호조차도 이제 내지 못하도록 하는 너무 이제 이거를 죄송합니다. 뭐 속된 말로 광기라고 할까요? 굉장히 과열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5천이라는 숫자가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추정한 5천 주가 타겟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정책적으로 5천 달성이라는 어떤 아젠다가 세팅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을 하는 분들이나 안 하는 분들이나 주가 정부가 저렇게 하면 우리 과거에 우리 뭐 집값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면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대 때문에 만약에 5천까지 왔다고 하면 펀더멘털에 근거 없이 그러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5천이 딱 달성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주가 안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팔아야 되니까 이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 상승장에서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도주나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이익 성장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펀더멘털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5천 이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그린랜드라든지 아니면 네. 관세 전쟁 2차 라운드가 두 번째 라운드가 어떤 식으로 갈지가 그러한 5천에서 5,500, 뭐 6천까지 가는 그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차는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고 이제 반도체도 말씀 주셨지만 계속 5천 이후에도 우리가 상승 동력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가 끌고 가는 이 장세 그리고 그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반도체 전망은 지금 하우스에서 어떻게 여전히 우호적으로 하세요? 보고 있고요. 계속이요? 네, 맞습니다. 작년 전혀 꺾이지 않아요? 더 올리려고 하고 슬라이스하게 있습니다. 둔화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목표 주가 더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지만 우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게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 판매할 반도체 판매량 계획이 다 끝났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1월 됐는데 27년 상반기 물량도 다 계약이 완판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더 수익성의 극대화를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당분간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는 이제 실적과의 연동성이 크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해준 대로 매크로 환경 또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 관세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의 뭐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열심히 열차는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 황영원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반도체의 실적 개선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올해도 AI가 전체적인 산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AI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파트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쪽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향후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사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 주가가 이러한 실적 개선을 충분히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한 실적 반영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만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 현대차가 사실 요즘에 라이징 스타는 현대차. 네, 맞습니다. 그렇죠. 현대차에 대한 완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옛날 우리 현대차 주가를 늘 생각하면 늘 무겁고 늘 저평가돼 있고 이 꼬리표를 늘 이렇게 달고 다니는 완전히 떼버린 것 같은 양상이. 요즘 증권가에서 되게 놀랍게 볼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오면서도 이제 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면서 현대차가 더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비교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의 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도요타라였다면 지금의 경쟁 상대는 이제 테슬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테슬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뭐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가장 글로벌 그 경쟁사 중에 비교되는 게 현대차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고 자율주행 측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가장 부족했던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이었었는데 그마저도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 새로운 반도체 그 자율주행 메모리 알파마요를 발표를 하면서 작년 말에 맺었던 깐부 동맹에 대한 영향력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 부족분마저 메우게 된다라면 현대차가 이제 제2의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작년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고 최근에는 또 환율 안정을 위해서도 서학개미들에게 국내로 돌아오라. 다양한 뭐 비과세 혜택부터 뭐 정책적 지원 다 나왔어요. 근데 최근의 흐름 보면 여전히 이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 보유액이 더 늘고 이런 걸 보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열기는 전혀 꺾이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죠. 네. 역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여전히 미국 쪽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가요? 사실 앞에서도 우리 뭐 올해 들어가지고 우리 주식 주가 자체는 15% 올랐고 미국은 이제 뭐 한 자릿수 네. 초반에 있다가 다시 뭐 마이너스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한국이 더 높은데 높죠. 근데 우리 서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패스 디펜던트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뭐 조사에 발표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S&P 500 같은 경우에 연평균 11% 상승했고 뭐 최근까지 강세장을 보면 한국은 뭐 5% 상승 연평균 불과하다는 그런 미국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아니면 확신이 굉장히 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대가 바뀌지 않으면 미국으로의 아니면 외국으로의 주식 투자는 계속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펀더멘탈 자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AI 기술 투자라든지 그거의 시장성 이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영원님, 정부가 계속 내놓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장에만 있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 검토도 한대요. 네네. 어쨌든 국내 증시를 계속 지금 북돋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이 정책 네네.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 정책적 효과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그런 시점들, 사실 정책적 효과는 얼마나 자금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느냐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그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한 정책적 효과가 주가에 이렇게 뚜렷하게 반영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주가에 반영되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금 유입에 효과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완만한 형태로 보통은 반영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세제적 지원이라든지 이제 미국에서 자금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제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책 수단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그 국내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자금 유입을 확대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꾸준하게 확대시키면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개선시키는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그 부분도 확정이 됐죠? 국내 서학개미 들여 돌아오라. 이제 RI 계좌, RIA. 국내 주식 유턴 계좌. 여기에 따른 이제 비과세 혜택. 세부안이 확정됐습니다. 분리과세하고 비과세. 그것도 빨리 오면 더 많이. 이제 이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됐고 일종의 체리피킹 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제 하면 됩니다. 증권사들 준비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게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얼마나 유인 효과가 있을지 이건 다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확실한 유인 효과가 있으면 일단 겉보기엔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좀 커 보이거든요, 혜택이. 네, 맞습니다. 우선은 5천만 원 한도까지는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매매 차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다라면 저는 들어올 것 같고요. 22% 5천만 원 매매 차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100단위 이상으로는 날 것 같고요. 해외 주식 매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금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줄여준다? 그리고 국내 주식 이렇게 호황이면 국내 들어와서 현대차 사면 되죠. 테슬라 샀던 분들 현대차 사면 되니까 사실은 저는 들어올 유인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현재 이 환율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별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A 계좌에 해외 계좌가 국내로 들어오는 수요들은 있을 것 같은데 외환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네. 그보다는 더 큰 이제 예를 들어 무역 흑자에서 나오는 자금들을 그 외화 예금을 원화로 바꾸는 수요들까지도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돌아올 유인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5천만 원 이상 넘어서부터의 규모는 아닐 것 같다. 딱 세제 혜택 수준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건 판단 다 좀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1년 한시죠. 한시예요. 근데 저 생각은 이 발표가 난 게 이제 지난해 말이잖아요. 네. 근데 1월 달에 벌써 22억 달러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추산으로는 약 한 180억 달러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던 거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1월 뭐 한 달도 안 지났는데 22억 달러 나간다고 하면 이게 환율 안정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기회를 높여주기 위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미국으로 나가는 그 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이 없다고 하면 저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나가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이미 투자했다가 상당한 수익을 얻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또 추종 세력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나가느냐? 그거에 대한 처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올해도 이 이슈는 연말까지 계속 얘기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책 결정자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런 자금의 아웃플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그것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펀더멘탈이랑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경상수지도 좋고 외환 보유액도 좀 충분한 것 같고 근데 워낙 너무 약세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펀더멘탈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성장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금리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생산성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결론은 미국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학개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서학개미들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황 의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세제 혜택을 누리려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나라가 1등, 올해도 아직까지 1등. 뭐 이렇기는 합니다만 항상 이 단기에 그러니까 올해 1등을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향후 5년 동안 내지는 향후 10년 동안 내가 주식에다가 이제 돈을 묻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 투자. 예, 장기 네. 투자. 특히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가 더 유리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투자자들은 분명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앞서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현재의 기대감은 미국장에 장기 투자했을 때가 한국장에 장기 투자했을 때보다는 분명히 더 수익률이 뚜렷하게 높았다라는 장기 투자 수익률 경험들. 저희가 네. 표로 준비한 게 네. 있습니다. 경험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를 두배 보면 이상이군요. 2배 이상 지금 수익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 그래프가 왜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대는 올해 작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가 지금 크게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외 주식에 대한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네. 우리가 지금 해외 자산을 빠른 속도로 축적해 가는 시기거든요. 네. 딱 그런 시기에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수요와는 별개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었을 때 그러면 국내로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유턴하는 자금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저는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네. 미국장에서. 그리고 이 수익을 현재 실현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국내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수익을 실현하고 세제 혜택까지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분들은 상당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앞서 윤원택 부서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요거는 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이제 예측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오게끔 하는 유인책이 있고 그로 인한 환율 안정 효과. 사실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 건데 특히 이제 환율 안정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데 저희는 이제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한두 달 뒤에 1,400원 전후로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현재 당국의 전망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1,400원 전후라고 하면 1,300원 후반대도
내려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당국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470원, 80원 막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한두 달 뒤에 그 수준까지 과연 떨어질 것이냐? 근데 한두 달 뒤면은 우리 2, 이제 3월. 3월 달 이렇게 되면 4월 되면 우리 또 배당 나가지 않나요? 그때 되면 그래서 분기 배당이 또 예, 그런 또 환율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 시장 내에서 당국이나 아니면 시장 전문가들이 외환 시장에서의 수급을 가지고서 전망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이비들이나 전반적인 어떤 환율 전망 기관에 따르면 네. 상반기까지는 1,400원 중반대에 있는 거로 보이고요. 외국계는 지금 연말 되면 이게 1,400원 초반 아니면 1,400원대 후반으로 가고 우리 국내에 또 전망하는 분들은 하반기에 되면 다시 또 달러원 환율이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좀 갈리고 있는데 저렇게 강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로는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두개입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구두개입 효과인데 이러한 구두개입 효과는 대부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을 개선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당국이 지금 사실 환율 안정 총력전 벌이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이 대통령도 힘을 보태는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시장의 전반적인 그 흐름이나 이거는 여전히 원화 약세, 달러 강세에 대한 기준은 바뀌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주류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대통령이 나서서 환율의 이 레벨을 언급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한두 달 뒤에 이 정도 레벨이 갈 거야라고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강력한 구두 개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이제 대표님 말씀해준 대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한두 달 되면은 앞으로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될 만한 이벤트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하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벤트처럼 뭐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되는 이슈가 아니다라면은 쉽게 못 내려가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요인은 한국은행 인상을 하면 그나마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재료 따지고 나면은 과연 1,400원 초반대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지난 연말처럼 강제로 그냥 매도해버리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수급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는다라면 쉽게 시장의 논리에 대해서 논리대로 간다라면 쉽사리 내려가는 국면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영권님도 동의하세요? 환율에 있어서 대해선? 환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의 경제 환율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통화 정책이라든지 얼마나 경제가 건실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주식 시장처럼 환율도 이 기대 심리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구조적인 그런 이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환율은 다소간 높은 수준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개인적으로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수출 기업들 환율이 잘 안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달러 자금을 예전 같았으면 즉시 이 외환 시장에 풀어서 매각을 하고는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수출 기업들이 이 달러를 잘 시장에 안 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거 수출 기업들이 안 푸는 이유는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내지는 달러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특히나 수출 기업들 간에 공유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경제의 펀더멘탈과는 사실 약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기대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지금 굉장히 건실하잖아요. 뭐 수출 무역 수지 흑자 꾸준하게 잘 내고 있고 수출 기업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상대적으로 조금 뭐 낮은 수준. 그래서 기업들의 그런 이제 금리 부담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 일정 수준 기대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믹스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환율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계속 외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고환율 자체가 뉴노멀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달러가 강세 구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 미만이잖아요. 98, 99 요즘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단 말, 상단도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의 고환율은 이제는 그냥 우리 경제가 체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른바 정말로 이게 뉴노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 좋은 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 수준이 1,500원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 과거의 위기랑 비교해 보면 잘 견디는 것 같거든요. 뭐 외국인 자금이 막 나가는 나가냐, 것도 막 없고 빠져나가냐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뉴노멀이라고 하면 우리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기업들 중에서 내수 기업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 환율에서 버텨야 되니까 경쟁력을 올리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또 요구들이 나오는 그런 또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경제 체질을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는 약간 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1,500원의 환율에 우리가 지금 적응을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은 왜냐하면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물가 상승이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계 소득이 올라가야지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환율은 뉴노멀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경제가 그 뉴노멀에 맞는 성장세를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또 다시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환율이 마음에 안 들고 다시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우리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방법이 서학개미를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고 우리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또 그래서 한국 투자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펀더멘탈이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뭐 이코노미스트로서 처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펀더멘탈이다. 기초 체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펀더멘털의 뭐 코어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여전히 이제 키를 쥐고 있지만 불확실하다라는 거. 의장도 또 바뀌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을 세우면서 긴급 성명까지 발표할 정도로 연준 흔들기. 뭐 최근의 상황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차기 의장 지명이 임박했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고 두 명의 케빈이 있었는데 케빈 해싯과 케빈 워시였는데 해싯이 유력했다가 해싯이 지금 좀 뒤로 물러 워시가 또 그럼 누굽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누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선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워시가 더 올라선 상황이고요. 네. 워시와 케빈 헤셋 중에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갈라질 것 같은데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좀 다르죠. 두 사람 인물의 성향이나. 맞습니다. 네. 금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나마 워시가 조금은 더 둥글둥글한 느낌의 사람일 것 같고요. 좀 비둘기파, 그러니까 매파 더 덜 매파적이다? 네, 덜 비둘기파적이다. 죄송합니다. 덜 비둘기파적이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둥글둥글한 사람인 것 같고 케빈 헤셋은 워낙 친트럼프적인 성향의 사람을 같이 함께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다 만들려고 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의장이 된다라면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색깔을 들이대서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워시는 그나마도 조금은 중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연준의 독립성을 고민한다라면 워시가 되는 게 그나마는 조금 덜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도 거기에 안도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긍정적 평가라든지. 네, 그러니까 케빈 헤셋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도 시장의 반응을 보고 지금 트럼프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셋을 한다고 했더니 야 너무 그 극단적인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을 받고 이제 워시로 교체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어쨌든 키를 쥐고 통화 정책을 끌고 나가니까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하게 되는 방향성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한 번 인하를 할 걸 두 번 인하, 그러니까 두 번 인하를 할 것을 한 번만 인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낮은 금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낮은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낮은 금리를 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시장 환경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금융시장 그리고 지정학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국채금리 지금 상당히 갑자기 또 올라갔었잖아요. 미국 국채금리도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과감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금리가 내려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수준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연준 의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이 정부와는 약간의 그 통화 정책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한 난관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에 있어서 난관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기 의장이 만약에 이제 지명했어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지명했어요. 그럼 이제 완전 시장에서는 차기 의장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금리 전망이 다시 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나요? 일단 6월달에 처음 이제 FOMC를 할 겁니다. 새 의장이. 네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아마 기자회견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려고 하겠죠. 뭐 지금 뭐 월시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전에 연준 이사였으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햇셋보다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원칙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노력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앞에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연준 의장이 누가가 되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올 이사가 누가 되든지 간에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는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2.1이냐 2.3이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업사이드가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경제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다수결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싶은 만큼 못 내릴 거라고요.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고요. 설사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준 의장이 새로 와서 트럼프 의도대로 1%까지 못 내리더라도 뭐 50bp 아니면 75bp 내렸다. 네. 그러면 단기 금리만 내려오지 시장은 그렇게 유동성 늘어난 거에 의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 국채 이자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 중기나 다 장기 금리잖아요. 네. 이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은 트럼프 자체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긴급 성명 끝에 보면은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남은 이사 임기 다 채울 것처럼 또 얘기했잖아요. 2028년까지인가요? 그럼 이사진 안에 남아서 끝까지 내가 싸우겠다. 싸우겠다 이제 그런. 그렇죠. 그럼 이제 이사진 내에
이제 불협화음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불협화음. 의사로 요즘 나온 거 보면 만장일치가 없고 다 엄청 갈리죠. 싸우고 있어서 연준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코스피가 5천을 목전에 두고 그린란드라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꽤나 길고 강도 높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의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더라도 위험을 회피하고 해지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